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 진행되고 있죠. 초반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어제 KBS에서 진행된 마지막 토론회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상구팔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도와 수도권이 유승민 후보님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책상에서의 이론 가지고 과연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느냐? 두 분이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 1, 2위예요. 그렇게 비호감도가 높아가지고 중도층 마음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비호감도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1위고 제가 2등이죠. 두 분이 비슷비슷하죠. 아니, 많이 차이 나죠. 이재명 그런데 후보도 비호감도가 유승민 높더라고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지율 올라가. 비호감도가 그게 지지율이 높은 후보한테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과거에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역겹다고 하셨던데. 옛날에는 역겨웠죠. 아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질문 자체가 역겨웠다는 겁니다. 질문이 질문이 역겹습니까? 공약에 대한 질문이? 상대방을 당혹시키려고 하는 거. 전혀 당황하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네, 그런 의도로 하는 질문 자체. 저는 근데 춘천에서도 폭행이 있었고 여의도 어젯밤에도 폭행이 있었어요. 저희 캠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지지자들이 그냥 오시는 거죠. 그래서 캠프 관계자가 그거를 알렸고 뭐 큰 충돌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저는 그런 들었는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그걸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를 자리에서 후보가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사과 안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시겠다면 됐습니다. 됐고요. 네, 대선 끝날 때까지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얼마나 많이 봐야 될지. 어제 마지막 토론이었는데요. 좀 눈에 띄었던 대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396을 396. 예, 아주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20대에게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3%, 30대에게는 9%, 그리고 40대에는 6%밖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넘어서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20, 30, 40대 젊은 분들한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후보 그동안 이제 입만 열면은 이제 말실수하고 또 자세와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제 396 이것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왜 초선 의원들 35분이었던가요? 같이 예. 품격을 좀 높여달라는 회견도 예,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전 주 일요일 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편지를 썼습니다. 저 중진 의원님들께 다 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 공감하셔서 우선에 초선 의원들만 한 40분 가량, 그러니까 80% 이상, 근 80%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좀 우리가 같이 원팀으로 간다는 걸 생각해 달라. 어떻게 선수들끼리 너는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선수가 심판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경선이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후보끼리는 승복하겠지만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데 그 다친 마음을 어떻게 합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제발 좀 품격 있게 만일 이번에 그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못하면 네 분 모두 재인된다는 생각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마 우리 그 지지자들, 당원들도 저한테 연락도 많이 하고 또 뭐 그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뭐 페이스북 그룹이라든가 하면은 전부 이제 그런 것들 왜 우리 후보들끼리 저러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이상한 것이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가치를 보여야 되는데 왜 남을 깎아내려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지 그런 게 참 아쉽더라고요. 아쉬워서 근데 그렇게 지난번에 한 40분 가까이 되는 초선 의원들이 힘을 합쳤더니 상당히 좀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재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전히
윤 후보를 좀 무서워하는구나 민주당이. 이제 쟁점이 이제 이른바 저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게 지금 다양한 정당의 지지자들이 다 참여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논란 같은데 아마 그 문제가 오늘 당원 투표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김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저희 그래픽이 아마 준비됐을 텐데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이건 국민 전체가 집단인 거죠. 홍준표 후보가 오차범위 되긴 합니다. 이건 뭐 우열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규모예요. 차이가 저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시켜 보면 완전히 뒤집히죠. 윤석열 후보가 55.6%가 나오고요. 홍 후보는 35%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20%포인트가 약간 넘는 이 차이가 좀 나타나서 당원 절반, 당원 투표 절반,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절반 하면 이 결과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현재 판세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이제 그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냥 막 우리 당에서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냥 압승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오후 2시 현재 보니까 지금 책임당원 투표율이 38%, 거의 40%에 근접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올 5월부터 9월 사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한 20, 30, 40대가 한 23만 명 되는데 지금 모바일 투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보다는 20, 30, 40대 젊은 분들이 모바일 투표를 많이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아마 이 책임당원의 상당 부분 표는 홍준표 후보에 갔을 거다. 그러면은 이게 당심에서 그 압도적으로 앞섰던 윤석열 후보의 거기에 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전통적인 영남 지역에 근거를 둔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11월 3, 4일 날 ARS 투표에 응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0, 30, 40대의 높은 투표율. 이것이 저는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할 거다. 그래서 결론은 애초에는 윤석열 후보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지만 한번 결론을 표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투표율이 얼마나 높은 거냐면 6.11 전당대회 당시에 당원 투표율이 45.3%였거든요. 예. 근데 첫날 이미 이제 그렇습니다. 육박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거긴 합니다. 네.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당원들이 근데 지금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는데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한 정당의 후보를 뽑느냐. 거기에 보니까 이제 특정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자가 항상 이 여론조사에는 300명 가량 됩니다. 1000명 샘플에.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도 한 300명 되고요. 이게 정당 지지율 인구 분포에 할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원들이 이제 이번에는 우리 당원들이 뽑자. 실제로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보를 뽑자는 결의가 그만큼 높은 것 같고 그게 특히 지난번에 9월 달에 많이 늘었습니다. 8, 9월 달에 많이 늘었는데 대장동 사건 터지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정권 꼭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할 후보가 누구인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지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고 또 이분은 우리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겠다라는 결의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보고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이제 이렇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 당원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과거에는 영남당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수도권하고 호남에도 일부 이제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층도 다양화되었고 그런 이제 지지층에서 우리가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는 당신과 민심 그래가지고 반반했는데 이제는 이번 우리 그 당원 투표 자체가 바로 민심이자 당심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유효한 지표.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대단한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덧붙이자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금 책임당원의 투표 대상은 57만 명입니다. 예.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전국 개최 열망이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고요. 왜냐하면 예. 당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사이에. 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민주당은 80만 명입니다. 그때 선거인단을 했으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권리당원만 80만 명이고. 그래서 이들이 당원을 더 배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국민 경선에는
전체 다 해서 220만 명이 참여를 했고 어떻든 그 각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또 여당인 민주당도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 정당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권교체 열망이 높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당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유불리에 대한 해석은 뭐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인 것만은 그렇습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후보들도 이제 당심 잡기 위한 호소 마지막으로 계속 내놓고 있고요. 방향이 약간 좀 달라 보이죠? 홍준표 후보는 민심부터 잡고 당심을 잡는 거꾸로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당심도 이제 돌아왔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신규 당원 쪽이 아무래도 좀 약하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이 많으니까 신규 당원들께도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윤석열 캠프 쪽에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합류하고 있어서 이런 조직표 쪽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많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둘러싸고서는 또 뭐 홍준표 캠프는 홍준표 캠프들의 해석이 다르고 다 아전 인수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특정 후보 기능을 유리하게 했다기보다는 정말 저도 추석 때 느꼈거든요. 추석 때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게 9월 말까지고 아마 9월 말에 오면서 더 드러났을 텐데 그런 추세를 보자면은 단지 이게 이제 당협위원장이 많고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들이 이제 당원을 가입을 많이 시켜야 경선에 좀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 경향과 또 함께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당원으로 그래서 이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말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후보를 선택하자는 이런 열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이를 달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외에 공천을 무기로 당협위원장들을 압박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간혹 전화를 받는데 이게 꼭 후보 본인이 안 하더라도 후보 주변에 또 완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있는데 뭐 이번에 누구 줄 서면 다 손본다더라 이런 하는데 그 정말 유치한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당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당들이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 민심 투표 뭡니까 당원들뿐 아니라 또 일반 국민 여론을 참고하는 이런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기반이 든든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내 경선할 때 실제로 이런 조직,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의 의지가 바닥에 있는 당원들의 투표 행위로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아마 한 19대 국회까지는 19대까지. 예, 19대 그러면 한 2012년 정도 되죠. 그 정도까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집단적 몰표 현상이 드러났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상당히 이제 개방되고 정당 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요즘 당대표 뽑는 선거나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 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는 당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다 찍습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가 많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투표 행위를 하는 데 대한 이제 정보를 각자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각자 결정해서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천권을 무기로 이제 줄 세우기 하는 이제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당의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뭐 이런 좀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온 것 같고 민주당은 공천 가지고 줄 세우기 이런 걸 없애려고 이제 시스템 정당화 해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 도전자가 있으면 이제 공개 경쟁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를 뽑고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천 그거는 정말 과장된 이야기 같고요. 지금 어떻게 시도지사 후보를 그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건 과장된 이야기 같고 또 뭐 뒤에서 엉뚱한 소리들 하는데 정말 도움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 정정당당하게 후보들의 실력으로 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겁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역작용 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캠프에 일부 좀 의혹이 지나친 분들이
엉뚱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캠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일 그럼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보 본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 지지자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은 정말 이분들은 다시 안 들어옵니다. 경선기간 내내 다치게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업보가 되어 돌아옵니다. 일단 그 공천 협박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홍준표 캠프 대변인 등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도 논란이 계속 좀 진행될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로 올라오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부담스럽죠. 홍준표 후보가.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시종일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애드립이 강한 후보죠. 애드립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와 조건에서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과 생각이 뭐 많이 틀리긴 하지만 어떤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지역 기반도 고향은 경남, 또 지금 현재 지역구는 T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전에 한번 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보다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진심인지 전략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인 진심입니다. 일단 유승민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계속 강조하고 맞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일타 강사로 지금 예. 어제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좀 세게 발언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두 후보는 막판에 어떤 변수가 좀 될지. 어쨌거나 우린 뭐 4강 후보들 다 땅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 나중에 한 팀으로서 각각 특성의 표를 모아야 될 분 같고 특히 정책적 능력이라든가 국회의원 3선 4선 했다는 건 대단한 경력 아니겠습니까? 또 그 도지사를 2번씩 해본 경험도 대단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다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긴 후보가 최종 승자된 후보가 다른 3명의 후보를 얼마나 흡수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이 될 텐데 뭐 다들 굉장히 다만 아쉬운 것은 여러 후보들이 그런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고 이제 이게 저 후보는 앞서면은 우리 국민의 힘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가 되더라도 될 수 있다 생각했던 그런 과욕 탓에 상대 후보를 이제 좀 비방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던 것들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이제 최종 후보 확정이 당장 금요일이어서 네. 거의 이제 막판인데 단일화 가능성은 소멸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단일화 말씀? 경선 후보 단일화 가능성. 그건 지금 뭐 우리 유승민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된다면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것은 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뭐 이런 등등이었는데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후보 본인들도 지금 큰 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단일화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정치란 것은 계속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매우 단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회 과정에서도 서로 장관해보지 않겠느냐, 뭐 대장동 TF 팀장 해보지 않겠느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아마 단일화 지금 하면은 이미 이제 ARS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게 된다면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사이에 단일화를 아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어떻든 홍준표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이 나와야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조금 지지율이 겹치는 유승민, 홍준표 사이의 단일화 저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할 모양새면 빨리 하는 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 와중에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죠. 근데 지난 대선 때 득표율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득표했어요. 사실 지난 대선 때는 돌이켜보니까 2위를 누가 할 것이냐가 더 궁금했던 맞습니다. 대선이기도 했죠. 홍준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했고 안철수 후보가 무려 20%가 넘는 21.41%를 득표를 했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예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 당시에 사실 안철수 후보가 대단했죠. 지난 대선 때는 사실은 한동안은 거의 문재인 후보랑 굉장히 그 지지율이 아주 박빙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터졌던 게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고요. 그게 그 이후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아주 그 흑색 선전 MB 아바타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흑선전이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렇게 됐지만 여전히 안철수 대표에 대한 또 일정의 기대도 있고 그건 뭐 안철수 대표가 향후 어떤 비전을 또 보여주느냐의 문제일 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 후보의 경선 이후에 우리 당 후보의 결속력 이런 것들에 거기 혹시 뭐 좀 빈틈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거기서 안철수 후보의 또 역할이 더 뭐 좀 커진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결국엔 안철수 후보 본인에 달렸다 봅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과연 지금 여야 후보가 보여주지 못하는 뭔가를 새로운 제3의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고 또 정권 교체는 아니지만 정부를 바꾸자는 또 민주당의 또 강력한 정권을 연장하자는 민주당의 강렬한 지지 열망이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영역이 얼마나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또 공교롭게도 몇 군데의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종로 선거 같은 경우가 사실상 대통령 선거와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어느 당 특히 이제 만일 우리 당과 지난번 오세훈 시장 때처럼 단일화의 마지막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의 새로운 협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여당은 안철수 후보가 좀 끝까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는데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까지 얻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 표가 전적으로 국민의힘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에 전적으로 국민의힘으로 다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대 양당 정치에 이제 염증을 느끼신 분들 또는 이제 정치를 상당히 좀 불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아마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한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표가 전부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보장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게 참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2011년도에 새 정치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뭔가 좀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동안 지난 10년 사이에 이제 탈당과 창당 그리고 정치 휴업과 정치 재개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마만 하더라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대선 출마 안 한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서 서울시장 출마를 했다가 지금 또 대선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말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정치 깃발을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 보여준 안철수 후보의 이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후보든 단일화를 전제로 이제 메시지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제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사실은 오후에 나온 문화일보 창간 30분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0.9%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서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올 경우에 다시 이제 그동안 분산되었던 표심을 모아야 될 테고 당 내에서 지지를 합쳐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여기서 얼마나 그 컨벤션 효과를 내고 새롭게 결정된 후보가 얼마나 많은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 영역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쨌거나 투표를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물론 그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도 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건 뭐 국민의힘뿐 아니라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장동 특혜에 대한 오늘 창간 30분 문화일보 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검 요구도 많고 또 여기에는 민주당 후보로 지금 정해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구심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든지 굉장히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뒤에 어떻게 이 표심을 다시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그런 중립적인 그 중간 공간에서 얼마나 스스로 확장력을 보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한 이런 방정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여론조사의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완주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중에 서울시장 그만두고 대선에 나가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당선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분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도 강요의 한 분으로 역할을 부탁드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도 정치인이네요. 네. 단일화를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바로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지사 내일 선대위 발족하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이런 정책 이슈를 계속 던지는데 영상은 로봇계 영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그리고 해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 로봇계 뒤집죠? 주변에서 깜짝 놀랐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일부 언론 보도로 좀 논란이 됐죠. 직접 영상 올리면서 해명을 했어요. 제가 로봇 테스트 했더니 부분만 잘라가지고 로봇을 폭행했다, 로봇을 학대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 쓰지 않습니까? 저를 이제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제 전체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원래 로봇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넘어지고서 못 일어나면 그게 풍뎅이 아닙니까? 풍뎅이. 풍뎅이는 로봇이 될 수 없어요. 네. 일어나지 못하면 풍뎅이. 네. 일단 이게 본인이 직접 이 문제를 계속 또 거론을 하더라고요. 오늘 국회의장 면담한 다음에도 이 문제 거론하던데. 왜 그러냐면은 거론을 안 하면 이게 또 국민들께서 잘못 아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언론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전체 동영상을 보면 뻔히 다 나오는 건데 그 동영상의 뒷부분을 말하자면 절단해서 없애버리고 앞부분만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적인 후보라는 면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로봇 학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동물 학대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로봇을 학대한다는 이야기는 생전 이 세상 전체 살면서 좀 처음 들어봅니다. 앞으로 이제 AI 기술이라든지 로봇 기술이 더 발달해 가지고 그야말로 로봇에도 사람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로봇 성에 대한 또 동물 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듯이 그럴 시절이 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로봇을 학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 자리는 이 뒤집어졌던 로봇이 다시 복원력을 발휘해 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올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바로 그 실험하는 것이고 얼마만큼 로봇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근데 저거를 뒤집지 않고 그냥 살짝 건드리면 그걸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한 걸 가지고 세상 전체에 저걸 뭐 로봇을 막 학대를 했다. 아니 세상 전체에 로봇 학대한다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뭐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나 동물 학대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로봇을 학대한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굉장히 악의적 편집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계속해서 제기를 하더군요. 뭐 길게 논의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영상이 재밌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고 내일 선대위 발족 앞두고 1차 인선 오늘 발표했던데요. 보면 30의원도 합류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내에 좀 화학적 결합은 이미 끝났다. 아니면 좀 더 좀 이뤄나갈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내일 출범하게 되고 오늘 일부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와 그리고 그 후보를 도왔던 국회의원들 이분들을 전부 아우르는 이런 이제 통합형 말하자면 이 선거대책위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인재 영입도 하고 영입 인사 발표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 사회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상징적 인물들을 또 발표를 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발표를 하고 내일 출범을 하게 되는 이 선대위는 당내 통합형 원팀 용광로 선대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추가 재난지원금 언급을 지금 계속 네,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민주당 내에서 좀 난감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은 전 이제 예결위원이어서 조금 전에 그 예결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되고 해서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외국의 경우 오늘 그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경우는 다시 이제 긴축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이제 확장됐던 재정을 다시 줄여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26년까지 중기 재정을 보면은 계속 나중에 60%를 넘습니다. 적자 비율이라든가 또 국가 적자가 지금 1,000조를 넘어서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30만 원, 50만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난번에 추경 때 우리가 25만 원을 80%, 88% 주기 위해서 쓴 돈이 10수조 원입니다. 이거 2배씩 더 많은 돈을 주면 몇십 조가 들어가는 돈인데 그 정말 두텁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써야지 또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50조를 쓴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낭비가 될 것이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코로나 기간 중에 썼던 예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갈 것이어서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은 것 같고요. 심상정 대선 후보도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책 유불리에 따라서 곶감 빼먹다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했더군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예, 뭐 최영대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무슨 국가 재정을 곶감 빼먹듯이 하는 꿀단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에서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지금 독일, 이태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21년도 10월 달 여기까지 이제 국제 IMF 그 국제통화기금에서 재정 모니터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GDP 대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규모가 GDP 대비 46%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45%, 독일이 GDP 대비 43%, 미국이 27%, 프랑스, 호주 뭐 이래가지고 전부 27%, 20%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GDP 대비 16%밖에 안 됩니다. 16%. 그럼 뭐냐면 우리가 지금 GDP가 2,000조이기 때문에 16%면 한 32조 되거든요. 재정 건전성이 엄청나게 건강합니다. 국가 재정은 이럴 때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국가 재정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재정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대응 예산은 더 늘리고 재난지원금도 더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IMF 그 보고서에 지적된 것이 한국이 재정 준칙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정부가 한 나라의 재정을 거들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역대 정부가 그만큼 아껴왔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아껴왔고 위기 때 썼다가 다시 돈을 곳간을 채웠고 이렇게 해서 가능했던 것인데 5년 만에 이렇게 다 그냥 갑자기 내려놓으면 그건 안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외국은 많이 썼던 이유는 정말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실보상은 손톱만큼 해주면서 전 국민에게 돈 나눠주는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 일이냐 이 걱정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실제로 지급이 되려면 대상자 시기 이거 다 국회에서 협의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 논의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